안녕하세요. 떠먹여주세법의 떠세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끝장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액공제 두 번째 시간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인데요. 2주간 7개의 강의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와 세법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떠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할 거는 특별세액공제, 즉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타 세액공제로 분류했던 저 5가지는 각 항목을 외워주시고 그냥 공제를 곱해주시면 바로 세액공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왜냐면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요건이랑 연령요건이 각 항목마다 적용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부양가족이 썼던 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본인이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자식들, 그 다음에 부모님, 존속, 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도 다 돼요. 그런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소득 요건이랑 연령 요건이에요. 근데 각 항목마다 저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일단 소득 요건이랑 연령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미 인적공제 강의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복습을 하고 저 각 항목의 요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공제 파트에서 배운 거는 배우자는 연령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이건 상관이 없고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저 이제 부양가족들은 연령의 요건이 있는데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되고 입양자도 20세 이하여야 되고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나 20세 이하여야 되고 수급자는 필요 없고요.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 나이는 당연히 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득 요건이 각각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장애인이 있을 수 있죠. 이 중에서 장애인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요건 중에서 연령요건을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이건 상관은 없는데 소득요건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적공제에서 제가 배웠죠. 그리고 소득요건은 이 2배사 근년기, 이자소득, 배상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거기다가 분류과세로 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합쳐서 그것이 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수익이 아니고 거기서 비용을 뺀 것이라고 했죠. 이자랑 배당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곧 소득금액이 되지만 다른 소득들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 합쳐서 그러면 그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퇴직소득이 있는 분도 안됩니다. 퇴직소득은 있어도 부양가족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주의하셔야 된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만약에 그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어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원까지 올려줬죠. 그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분들은 총급액이 얼마였어요? 150만원이라면 총급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세전 금액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부양가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이랑 연령요건에서 저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다 적용이 되면 좋은데 이 특별세액공제가 어려운 게 공부하는 수험생들 되게 어려워해요. 이게 어려운 게 이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소득이랑 연령요건을 적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중에서 세법에서 가장 중요시해서 이것은 최대한 많이 세액공제를 해주려고 하는 그 순위에 따라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가 1순위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저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해요. 다음은 교육비랑 기부금 세액공제 2순위입니다. 당연히 보험료 세액공제보다는 교육비랑 기부금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3순위가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정리를 하면 1순위가 의료비 세액공제고 교육비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가 3순위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순위를 나누냐, 이제 순위로 갈 때마다 요건을 강화합니다. 즉 먼저 1순위에서 2순위 갔다. 그럼 요건을 강화한 단계 해요. 그리고 또 2순위보다 3순위를 요건을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셔야지 까먹지 않고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꼭 외워주시고, 그 요건 강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소득요건이랑 연령요건 중에서 소득요건을 먼저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있을 수 있죠. 장애인의 요건을 한 단계 완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장 중요한 1순위라고 했죠. 즉 어떤 나이이건 소득금액이 많든 상관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전제가 되면 그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2순위 교육비 기부금이죠.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3순위로 갈수록 요건을 계속 이렇게 강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단계 강화를 합니다. 그것이 소득요건을 먼저 추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령요건은 없어요. 즉 어떤 나이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소득요건은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봤지만 그 입에사 근년기랑 퇴직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소득요건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교육비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순위로서 요건을 한 번 더 강화해야 되죠. 그러면 2순위보다 요건을 강화해야 되면 당연히 소득요건도 돼야 되고 연령요건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즉 100만원이 이하여야 되고, 그 연령요건, 아까 존속, 비속 같은 많았잖아요. 그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다, 만약에 장애인이 쓴 것이 있다, 그럼 한 단계를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소득요건이랑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도 소득요건, 연령요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세액공제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 단계를 완화해줘요. 그러면요 소득요건도 없고 연령요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요건은 충족을 해야 돼요. 이건 좀 따로 외우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이 쓴 보험료는 한 단계를 완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소득요건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요건은 봐요. 근데 연령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저 OX가 지금 벌써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 1순위, 2순위, 3순위, 요건이 추가될 때는 소득요건을 추가하는 것이고, 장애인이 쓴 경우는 한 단계를 더 완화해준다 해서 잘 따라오시면, 이게 머리에 들어가면 이제 외우지 않아도 금방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이랑 연령요건을 이제 공부해봤고,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들어가야 되는데, 세법에서는 요 네 가지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인데 요거 선택하게 돼 있어요. 표준세액공제는 그냥 말 그대로 13만원을 일괄적으로 그냥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세법에 저 세 가지, 즉 건강고용 장기요양보험료 공제랑 주택자금 공제 저희가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택 청약저축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 월세세액 공제, 저 세 가지랑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해요.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리고 건강고용 장기 오른쪽에 있는 거 주택자금 공제, 월세세액 공제랑 합쳐서 13만원이 안 된다. 그러면 13만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3만원이 넘는다. 그럼 표준세액 공제 13만원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표준세액 공제 13만원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들어갈 건데 각 항목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면, 먼저 공제 대상액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공제율을 곱하면 세공제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험료 세공제 이제 공제 대상액은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인데, 이 저축성 보험료는 이 공제 대상액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보장성이랑 장애인 전용 보험료만 되는데, 이 공제 대상액은 현금주의예요.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이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결제를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뿌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주의, 즉 지출한 그 시기에 다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에서 2018년 개정사항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고, 역시 장애인 전용 보험료도 100만원 한도예요. 소득요건, 연령요건 복습할게요.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몇 순위죠? 3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2순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보다 한 단계 요건을 강화해야죠. 그렇게 되면 교육비랑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소득요건은 있고 연령요건은 없었죠.
근데 이제 한 단계를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도 있고 연령 요건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를 낮춰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은 있지만 연령 요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는 상관이 없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이 돼야 저 장애인 전용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는 퍼센테이지가 12%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은 15%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들이 많이 보험을 가입하고 해도 만약에 장애인이 없다 그러면 12만원 밖에 못 받는 거예요. 100만원 곱하기 12%에서 12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은 의료비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몇 순위였죠? 1순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부양가족도 소득요건도 보지 않고 연령요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예요? 기본 공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무 가족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였죠? 본인 배우자, 그쵸? 그리고 존속, 각각의 존속, 각각의 형제자매,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비속, 입양자, 수급자, 위탁아동 다 됐죠. 근데 저희가 공부했을 때 이모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리고 삼촌도 안 됐어요. 조카? 안 됐죠. 그런 사람들이 쓴 의료비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랑 연령 요건을 보지는 않지만, 즉 소득이 많건 나이가 어떻건 다 공제를 해줘요. 근데 전제가 뭐라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출한 의료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존속이 있어요. 나이는 65세입니다. 근데 양도소득금액 5천만 원이 있어요. 뭐 건물을 팔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인적공제랑 의료비세공제 다르죠? 인적공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쵸. 양도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미 100만 원을 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나이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60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1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료비세공제는 돼야 안 돼요? 1순위 세액공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랑 나이 요건을 다 따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세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구분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제 대상 의료비는요,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진료비 되고요. 당연히 치료를 위한 거 당연히 한약 포함해서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금 및 의료기기 구입비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 렌즈, 시력 보정 됩니다. 근데 단 1인당 50만원 한도예요. 이거는 이제 국세청 그 자료에서 이제 뜨는 데도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뜨는 데가 많기 때문에 각각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보청기 등으로 다 돼요. 근데 이제 공제 제외 대상은 성형수술 안 돼요. 미용을 위한 거 안 됩니다. 건강증진, 보약 같은 거 안 돼요. 국외 소재 의료기관 지출금액 안 됩니다. 이 국외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근데 교육비, 국외 교육비는 돼요. 그래서 자식이 유학을 갔다 그러면 그 교육비는 이제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세액공제가 될 수 있어요.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게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같은 프로세스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잠깐 복습을 하면 총 금액의 25%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율을 각각 적용을 해서 소득공제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총 금액의 25%보다 적게 썼다. 그럼 아무리 많이 써도 그 금액은 소득공제가 될 수 없었잖아요. 의료비세액공제도 같아요. 3%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분류를 합니다. 먼저 난임시술비, 본인 등 의료비, 기타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말 그대로 저 난임시술에 쓴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본인 등 의료비는 본인, 경로의대자라고 하는 건 만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 2018년에 개정사항으로 들어왔죠.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가 쓴 것도 이 본인 등 의료비 두 번째 항목에 넣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료비는 그 외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여기에 넣습니다. 이렇게 왜 분류를 하냐?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복습해보면 전통, 대중교통, 그 다음에 도서공연, 그 다음 직불카드, 신용카드 5개로 나눠서 한도를 계산을 했죠.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3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난임시술비는 20%예요. 그리고 본인 등 의료비는 15%, 기타 의료비도 15%를 해줍니다. 근데 한도가 넘어야 돼요. 자, 이제 한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금액이에요. 기타 의료비에서 총금액 3% 있죠. 총금액의 3%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과 700만 원인데 그냥 윗부분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빼느냐 똑같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이제 사용 금액이 있겠죠. 차감액을 뺍니다. 차감액은 얼마라고요? 총금액의 3% 금액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뺀 금액 중 남은 금액을 대상액으로 보고 그래서 공제율 곱하는 것입니다. 20%, 15%, 15% 그리고 그 남은 합계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에요. 총금액의 3%는 밑에서부터 뺍니다. 신용카드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서 빼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총금액이 5천만 원인데 총금액의 3%면 얼마죠? 150만 원이죠. 의료비 지출을 보니까 700만 원을 지출했어요. 18년 1년 동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난임시술비를 200만 원을 썼고 분류를 해보니까 본인 등 의료비는 300만 원이고 기타 의료비는 200만 원이에요. 총금액의 3%면 얼마죠? 150만 원을 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빼느냐? 밑에서부터 빼는 겁니다. 150만 원을 뺐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난임시술비는 대상액이 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본인 등 의료비는 3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기타 의료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니까 5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대상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해서 난임시술비는 200이 20% 40만 원, 본인 등 의료비는 300이 15% 45만 원, 그리고 기타 의료비는 50만 원에 15% 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를 합쳐서 92만 5천 원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사람은 총금액이 1억 7천이에요. 많이 벌죠. 근데 이 총금액이 3%면 얼마예요? 510만 원입니다. 똑같이 18년 1년 동안 의료비 지출 금액이 7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난임시술 200, 본인 등 의료비 300, 기타 의료비 200입니다. 근데 이분은 총금액의 3%가 얼마죠? 510만 원이죠. 이제 밑에서부터 빼줍니다. 순서대로 빼주면 돼요. 200만 원 다 뺐죠. 310만 원 남았죠. 그 다음에 300만 원 뺐죠. 얼마 남았어요? 10만 원 남았죠. 그래서 난임시술비까지 이제 건드는 겁니다. 10만 원을 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난임시술비 190만 원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0원이 되고 난임시술 190만 원에 20% 금액인 38만 원만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당연히 부양가족 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다 됩니다. 본인은 당연히 다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배우자랑 부양가족, 소득요건이랑 연령요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맞춰주세요. 정지하시고 어떻게 될까요? 교육비는 순위가 몇 순위였죠? 의료비 다음으로 2순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는 소득요건이랑 연령요건을 보지 않지만 교육비는 2순위이기 때문에 요건을 한 단계 강화해서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령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소득요건, 즉 입에서 근력이, 퇴직, 양도 합쳐서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존속도 안 돼요. 그리고 수급자도 안 됩니다. 일반인 경우에 이것은 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 존속은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인지 어쨌든 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를 완화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 요건도 없고 수급 요건도 없습니다. 대신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존속이든 수급자든 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먼저 대상이 볼게요. 본인은 전액 공제예요. 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그 다음에 직능 개발 훈련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 세 가지는 본인만 돼요. 자기 자신만. 근데 이제 공제 제외 대상은 체육시설이나 학원이나 보육시설로 지출한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볼게요. 대학생, 취약전 아동, 초중고생 다 되고요. 근데 이 취약전 아동이 중요한데 취약전 아동은 보육시설이랑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그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거 되게 독특한 건데 학원을 사실은 지출을 하면 사교육비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대신 취약전 아동만 돼요. 그래서 한도를 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450만 원 정도를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치원 즉 취약전 아동이랑 초중고등학생은 각각 30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를 보면 먼저 수업료, 당연히 수강료 같은 거 다 되고요. 그리고 급식비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대금 돼요. 그리고 교복구입인데 초등학교 교복구입비는 안 돼요. 대신에 한 사람당 50만원까지만 한도로 하고 체육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다 되고 교재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 이것은 한 사람당 30만원까지 됩니다. 복습을 해보면 본인만 가능한 거는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요것은 자기 자신만 돼요. 뭐 자식들이 되거나 배우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취약전 아동만 가능한 교육비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요것만 되죠. 취약전 아동 잠깐 복습할까요? 취약전 아동 복습을 하면 취약전 아동은 2012년생부터 2012, 13, 14, 15, 16, 17, 18년생은 다 됩니다. 근데 2011년생이 2018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3월 전 1월 2월분 대에서만 저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을 교육비세 공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두 번째 국외 교육비 돼요. 아까 의료비는 국외 의료비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교육비는 국외도 가능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외 취약전 아동은 불가능해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즉 국외 해외 유치원 사교육비 안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으로 한도를 해주고, 취약전 아동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은 한 사람당 300만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다 해줘요. 한도가 없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액은 제외예요. 이것은 지출한 금액이 아닌 것이죠. 보조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교육기관으로부터 인정한 법인에 지출한 금액이나 장애인 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에 지출한 금액, 단 이 두 번째 것은 18세 미만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요건데, 예를 들어서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많이 받죠. 복지 차원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교육비로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비과세학자금이랑 과세학자금이 있어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것은 근로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근로소득 과세를 해요. 그게 이제 근로소득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궁금하시면 그 근로소득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금액은 비과세학자금 비과세예요. 그러나 과세학자금은 과세입니다. 과세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비과세다, 그럼 200만원 비과세죠. 그럼 이건 제가 지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과세학자금 같은 경우는 이미 과세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300만원이 전체 교육비 세액공제로 대상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과 지출 금액이 맞다 싶으면 그 금액의 15%를 해줍니다. 이 교육비 세액공제 되게 크니까요, 공부 잘 하셔서 빠짐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받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마지막인데, 기부금 세액공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각각 대상 금액과 공제율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종류는 먼저 장치자금 기부금이 있어요. 정당 기부금 금액 중에서 10만원 초과 금액입니다. 10만원 이하 금액은 110분의 100으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법정기부금도 많아요. 이게 법인세법에 나오는 기부금 그 항목을 그대로 가져오고 플러스 추가합니다. 소득세에서.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사실 그 세법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법정인지 지정인지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는데, 법정은 조금 더 지정보다 더 중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 헌금, 뭐 천재지변, 특별재난지역 많잖아요. 등등등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 조합이 아닌 자가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도 많은데 보통 종교단체, 즉 뭐 교회나 아니면 절에 기부한 기부금은 이 지정기부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공제대상 금액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 100% 해줍니다. 공제대상 금액이에요. 그리고 법정기부금도 100% 해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부터 정치랑 법정기부금을 빼고 그 금액의 30%를 해줍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게 한도예요. 그리고 지정기부금도 만약에 종교기부금이 없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랑 법정이랑 그 위에서 받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빼고 난 금액의 30%까지만 해줍니다. 근데 종교기부금이 있다 그럼 워낙 종교기부금을 많이 하세요. 거의 진짜 대부분 뭐 절이든 교회에서든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더 한도를 겁니다. 이 금액의 10%까지밖에 안 해줘요. 근데 이 더하는 금액은 잘 보시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더해주는데, 만약에 그것이 0원이다 그러면 종교기부금만 있는 것이죠. 그럼 10%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금액에 2천만원 이하다 공제대상 금액 합쳐보니까 그럼 15%를 해주고 2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30%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세액공제를 다 공부했고, 이렇게 되면 저희 이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세액공제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각각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총 결정세액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부에서 공부했던 기납부세액과 총 결정세액의 비교를 통해서 환급이 되느냐 아니면 더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연말정산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꼭 꼼꼼히 한 번 더 보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으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은 다시 해달라고 꼭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환급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끝장내기 떠세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